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역사 치료사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갈 진도 부분이 지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제 얼굴 나오고 옆에 사진 띄워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낫다 판단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 집중을 해 주시고, 오늘은 약간 좀 프리한 수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좀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갈 부분은요,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히 후삼국 통일 과정, 그리고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카가가고 꾹꾹꾹꾹꾹.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오늘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죠.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후삼국 시대로 와 있는데요. 먼저 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 세 나라로 구성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시대는 10세기 초고요. 90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삼국은 936년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후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바로 궁예였죠. 그리고 왕건이 함께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후백제에서는 견훤이라고 했었고요. 신라는 뭐 굳이 필요가 없겠죠. 이 후고구려와 후백제 모두 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반신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세기 초의 상황은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 태봉이라고 되어 있고요. 후백제, 신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후백제 말고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업이 승려였죠. 부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송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건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건국했다가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나중에 마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꾸고 후에는 태봉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름을 바꿀 때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라를 이름을 바꿀 때 수도를 옮깁니다. 그걸 우리가 천도라고 하죠. 근데 이 천도를 할 때 어디서 어디로 옮겼냐면요.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원래 송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왕건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원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의 의미는 바로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궁예가 호족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고구려의 상황은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바꿨고 굉장히 부처의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며 수도를 천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궁예, 그리고 왕건, 그리고 견훤, 그리고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 그리고 신라의 대표적인 경혜왕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구도를 좀 정리해 보면요. 후고구려가 거의 후백제와 비등비등했으며 그리고 멀리 신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궁예와 견훤 중에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말인데요. 누가 더 신라를 싫어했을까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다가 버림받았던 사람이고요. 신라가 지금 개판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백제를 건국한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궁예가 아마 더 신라를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궁예와 왕건의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궁예는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계승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가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죠. 북으로 가려고 노력했겠죠. 북진 정책을 굉장히 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부처의 나라로 만들려고 크게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궁예였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짤로 많이 보셨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력성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다 꿰뚫어보고 있다. 관심법. 하루 갑자기 뭐 잠을 자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득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기의 그런 모습을 미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륵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부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네가 지금 내 말을 들으면 되겠냐? 안 되겠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 사상에 빠져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자신의 마누라와 자식들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신하들을 모질게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군대 훈련을 하다가 말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여자아들이 웃으니까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정치라고 할까요? 그렇죠. 공포정치라고 하겠죠. 이 공포정치 속에서 당시에 이런 위기감을 겪고 굉장히 왕의 폭나람을 그런 걸 좀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요? 왕건한테요. 왕건은 당시에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시중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정치를 왕건이 궁예가 처음에는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영토를 많이 확장시키는데요. 특히 전라도 지역을 수군을 이용해서 뺏어서 나주를 점령하고, 그리고 또한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후백제군과 싸워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왕건은 자신의 부하들과 신하들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결국에 왕건은 자신을 받아주었던 궁예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궁예가 죽으면서 진정한 이 왕건의 고려, 그리고 후백제, 신라가 남는 진정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918년에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통일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왕건이 크게 활약하기 시작하는 나주 점령을 통해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결국에 궁예의 그런 실정으로 인해 왕건이 결국에 고려를 건국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왕건은 철원에 있었던 수도를 원래 자신의 근거지, 바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건은 정책을 조금 변경하는데요. 지금 북진 정책보다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 이 후삼국 시대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후백제였습니다. 그래서 후백제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신라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백제와 고려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견훤이 신라 수도를
급습하여 당시의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순왕으로 왕을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군대를 이끌고 팔공산에서 크게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부하들이 대신 죽어줘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사람이었던 신순겸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인해 왕건은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가 후백제에 비해 밀리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력을 체계적으로 안정시키고 다시 한번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고려가 점차 호족 세력을 규합하여 백제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거란족에게 멸망했던 발해의 왕자 대광현까지 유입되게 되면서 이 고려에 대한 입지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935년에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이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어 나라 전체를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 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70세의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몸이 아파와요. 그런데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첫째 아들 신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크게 활약도 없었고 맨날 지고 돌아와서 얘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이는 전쟁에서 자주 이기고 눈에 화살을 맞아요. 근데 그 화살 맞은 눈을 뽑아서 그거를 씹어 삼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걸 내가 절대 이대로 버릴 수 없다 하면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견훤은 금강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신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첫째 아들인데 자신한테 왕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에 아버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신검은 결국에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견훤이 도망을 가요. 나주로요. 그래서 나주로 도망을 가서 결국에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견훤이 항복하고, 견훤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되긴 했지만 견훤이 왕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운 나라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내가 앞장서서 없애야겠소 라고 왕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정예의 병력을 이끌고 견훤을 선봉에 세우고 북방에 있었던 말갈 여진족까지 포함해서 총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백제를 무찌르러 갑니다. 백제도 이것이 최후의 전투임을 알고 신검이 이끄는 정예병력 10만 명이 맞서러 갑니다. 장소는 바로 일리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백제군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봉으로 자신을 항상 보살펴주고 자신의 국왕이었던 견훤이 앞장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결국에 백제 왕이었던 신검이 어쩔 수 없구나, 최후의 전투지로 또 선택한 곳이 바로 기가 막히게 황산벌이었습니다. 황산벌에서 최후의 전투를 했지만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에 백제가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치열한 후삼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고려가 후백제, 신라를 통일하게 되면서 후삼국은 이제 고려로 통일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후삼국 시대의 통일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핵심 키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 궁의 실정에 때문에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고려를 건국하고, 이 고려는 송악을 근거지로 하고 친신라적인 태도를 보여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후백제에 맞서 좀 밀리는 모습도 보이지만 호족들을 규합하면서 다시 한번 백제를 압도하고 발해의 대강연을 유입시키고 신라마저 결국에 항복하면서 또한 여기다가 견훤까지 항복하게 되면서 고려, 후백제, 신라로 통일되게 됩니다. 고려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약간 신라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려의 삼국 통일은 자주적이었다. 왜냐하면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주적인 통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의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분열되어 있던 삼국을 다시 한번 통일했다라고 하는 의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라 하대에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것을 이제 새로운 나라인 고려가 이걸 해결하게 되면서 이제 새 나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삼국 통일의 과정까지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왕건이었죠. 왕건이었어요. 이 왕건이었는데, 이 왕건도 출신이 호족이죠. 그리고 이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도움을 받았던 건 바로 호족이었습니다. 이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호족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호족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대우해 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 왕건은 호족들을 어떻게 대우해주고 어떻게 호족들의 그런 어깨가 의기양양 올라간 걸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